차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정당 바로세이규 대표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쉽게도 국민의힘 쪽 스피커가 좀 빠졌는데요.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여의치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반박을 하시든 같이 동의를 해주시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뭐 세 분 이렇게 방송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세 분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세 분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제 마음이 훈훈하네요. 다 세 분 다 잘생기셔서. 예. 얼굴 천재는 우리 MC. 예. 뭐 그런 많이 거를, 배우겠습니다. 그런 걸 이런 지상파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청기노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자제해 주시고요. 어쨌든 자, 오늘 좀 훈훈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내용은 좀 진중한 내용이에요.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리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집중하는 청문회고, 오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가 열립니다. 자, 이번 청문회 증인진이 매우 화려한데요.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총 45명이 채택이 됐고요. 지금도 청문회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일단 청문회 총평 좀 들어볼까요? 오늘 뭐 굉장히 바빴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그 마지막 방송 토론회도 있어서 뭐 여기저기 보실 게 많아서 다 못 보셨을 수는 있겠지만 언론 기사로 보니까 매우 좀 어지러운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신인규 대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슬프지 않은 죽음이었겠습니다만은 참 오늘은 그래도 최수근 해병의 순직 1주기를 맞아서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분들에게 저는 위로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전 국민의 힘으로 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청문회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핵심은 이제 최해병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거짓과 진실이 충돌하는 그런 진실 게임의 장으로 저는 봤고요. 이제 밝히려는 자와 닫으려는 자가 오늘은 이제 몸까지 써가면서 그걸 좀 막으려는 모습이 저는 좀 국민의힘을 보면서 좀 애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거짓과 진실의 대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문성호 선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웃음이 난다고 하잖아요. 예. 뭐 인성근 사단장께서 뭐 이번에 좀 작심을 하시는 발언을 뭔가 굉장히 결의에 차게 하시는데, 뭐 사실 그 내용은 결국 변명과 거짓말로 지금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밝혀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정말 속된 말로 대한민국 군대에 대부분 남성들 다 갔다 왔는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정말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구나라고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 부하가 일반적인 작전을 하다가 사망을 해도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장교일 것인데 지금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부하들의 위험한 상황으로 모아놓고 끝내 사고가 터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실소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소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최민석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같은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뻔뻔함 좀 뭐랄까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로 하면 뻔뻔함에 분노스러웠다, 뭐 논평에서 하는 말투로 한다면 그럴 것 같고, 좀 세게 얘기하면 되게 가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보면서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임기훈 비서관, 그리고 출석 요구서를 땅에 버리고 불법으로 불출석한 우리 대통령실 참모진 분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이나 이 사안을 가지고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한 명의 국민으로서도 되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 모습들이 청문회에서 저는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세게 얘기해서 가증스러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점점 의혹들이 하나로 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농단으로 비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02800-7070이 누구의 번호냐,
요게 아마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고 밝혀진다면 좀 적지 않은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청문회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문회 구체적인 내용은 잠깐만 뒤로 하고 이 청문회의 개최의 어떤 불법성 혹은 이제 문제성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 청문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 불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제 65조를 이제 근거로 제시했는데 헌법 제 65조에는 이제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은 형사상 소추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리고 이제 탄핵 청원 청문회 자체도 한 번도 있었던 형식이 아니고 그래서 야당이 이게 지금 무리하게 이거를 좀 진행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재명 구하기 방탄 탄핵 청문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최민석 대변인. 예. 일단 탄핵 청원, 그러니까 대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탄핵 청원이 아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관 탄핵 청원 관련해서 법사위가 이미 심사를 했던 전례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네.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청원법에 따라서 해당 안건 같은 경우는 5만 명의 이제 5만 명 기준이 5만 명이고 140만 몇 명 이상의 국민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가 되고 또 청원 소위일지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다룰지는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정청래 위원장님의 재량이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께서는 그 형태를 전체 회의에서의 청문회로 선택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러니까 국회는 90일 이내 이것을 심사 결과를 의장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헌법을 얘기를 하셔서 저도 좀 헌법 얘기를 하고 싶어요.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는 문서는 뭐 전자문서도 포함이 되겠죠. 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과 국회법을 따르고 있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위원장의 재량을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청문회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게 헌법이나 뭐 다른 법률들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 좀 억지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탄핵 소추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에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청원님께서 5가지 정도의 이제 사유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제시를 하셨던 게 해병대원 수사외압 관련된 거니까요.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를 갑자기 이거를 근거로 저희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좀 더 뭐랄까요 절차적인 어떤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라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좀 발목을 잡기에는 명분이 부족하시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우선은 탄핵 청원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본인 인증까지 해가면서 지금 시각으로 143만 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청원이 다루어져야 되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에서 자꾸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본인들의 주장과 배치될 때 위헌 딱지를 자꾸 붙이는데 국회는 법 해석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 해석기관은 1차 해석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거고 2차 해석은 사법기관,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위헌 위법이라는 말을 단정적으로 너무 먼저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헌법적으로 따져 들어가도 지금 국회의 자율권이 64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 국회의 자율권이 뭐냐면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제명을 하잖아요. 네. 법원에 제소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보장되는 국회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쟁이로 헌재에 많이 끌고 들어가는데 국회 내부 사안은 다 각하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 자율권 말씀드리고요. 헌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최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26조의 기본권으로 청원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 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청원법이 있는데요. 청원법 2조에는 다른 법률의 청원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라. 그럼 국회법 찾아보면 123조 이하의 청원에 관한 규정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법에 따른 청원 심사 내지는 그 과정에서의 청문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고 전 내용적으로도 그 청원인께서 5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전 그거 외에도 수사거임이라고 제가 4가지를 더 붙이고 싶거든요.
있거든요. 네. 수가 이제 수사권의 사유하고요. 이제 사면권이 사면권 남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의 오용. 거부권을 전 잘못 쓰고 있다는 거고 임면권 남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은 탄핵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중대한 위반 여부 이것만 남아 있고 국회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전 국민의힘이 이쯤 되면은 반성을 해야지 이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위헌위법 시비를 붙어도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변호사시라서 법자랄이네요. 예. 법 조문은 막 들이대시는데 규정은 규정으로 깨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일단 제가 당황했고요. 자, 문성호 대변인 어떻게? 법적인 얘기는 앞에 충분히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럼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이 민주당에서 조금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좀 가볍게 소비한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뭐 노무현 탄핵 이후에는 뭐 정치권에서 걸핏하면 탄핵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이제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정적으로 그 외의 수단이 없을 때 활용돼야 되는 비상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청원이라는 것이 분명 국민의 뜻이지만 또 반대로 5만 명이라는 제안을 얘기하셨지만 지금 어떤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 하에서 사실 5만 명을 동원해서 뭐 누군가를 탄핵하자는 청원을 올리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좀 반복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가 안 그래도 극단화된다는 이제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좀 시발점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뒤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이제 제시된 5가지 뭐 이제 첫 탄핵의 사유 중에 뭐 이제 해병대 최성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는 전 충분히 대통령 탄핵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뭐 전쟁 위기 조장이라든지 뭐 후쿠시마 오염수 양특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대통령의 어떤 의정 활동이나 이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치 판단이나 정말 뭐 나쁘게 얘기해도 어떤 유무능의 정도의 차이인 건데 이것을 가지고 탄핵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탄핵이란 말을 좀 더 엄중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릴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국회에 청원이 5만 명 이상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 청문회를 열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저는 좀 더 무겁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 그 청원을 사이트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36,433명이 지금 동의를 해서 제가 보니까 이거 5만 명 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청문회를 열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뭐 드는데. 예. 약간 뭐 크게 뭐 엄청 신경 쓰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야 그런 주장들이야 언제나 청원 사이트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항상 극단적인 얘기들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건 말씀 잘 해주셨는데 탄핵은 맞죠. 엄중하고 무겁게 다뤄져야죠. 그런데 이 엄중하고 무겁게 다뤄져야 될 타이밍이 됐다라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탄핵이라는 말이 뭐 해리포터의 뭐 볼드모트 같은 뭐 그런 언급해서는 안 될 뭐 그런 단어도 아니고 하지만 엄중하고 무겁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어찌 보면 그 스모킹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예. 그리고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과 좀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직접 다수결로서 뽑은 대통령이지만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판단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또 조국혁신당과 야당들과 이제 공조를 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역풍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건 이거는 저희한테 뭐 탄핵을 남발한다라고 뭐 비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자성하시고 탄핵이라는 이런 무거운 단어가 나왔을 때 왜 역풍이 불지 않지? 왜 반대 여론이 크지 않지? 그런 부분은 성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미 예. 탄핵이라는 건 사실 국민적 정서가 먼저 갖춰져야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키기 위한 탄핵 청원 아니냐, 아니 탄핵 청문회 아니냐, 또 그리고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탄핵 중독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이제 청문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할게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불법 청문회다라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불법 청문회라고 피켓 시위를 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경호권과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냈고요.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이 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5분간 계속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그 028007070 이거를 이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최근에 언론 보도로 공개가 됐는데 주진우 의원 이제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죠. 법률비서관인데 이 전화를 이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법사위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또 한번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을 하면서 이제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이런 와중에 자기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다쳤다라고 얼굴을 부여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당의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좀 뒤에 좀 보기로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신인규 대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사실은 국회 안에서의 물리력을 쓰면 징역 5년 내지는 집단 다중이 하면 징역 7년 상당히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은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으면 증거가 빼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럼 본인의 이제 신분상 매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조심해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자신감인지 아니면은 굳이 추론하자면은 전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경원 의원과 그 설전하면서 뭐 그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된 공소 취소권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는 이렇게 해도 검찰에서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인지 오늘 또 앞에를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충돌이 생긴 건데 그럼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물리력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충분히 방해할 목적으로 앞에 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나오는 순간 소리를 질러대면서 물리력을 썼던 국민의힘에 대한 그 비판 가능성이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모습 국민들이 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좀 찝찝한 모습이기도 하고 이제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 차원에서 저는 엄정하게 저는 고발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 있을 수 없도록 그래서 국회가 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좀 빡빡하게 해서 국회를 좀 더 파행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 평화적으로 뭐 피켓도 든다든지 서로 뭐 지나갈 때 소리 지르고 할 수 있는데 오늘처럼 그렇게 물리력으로 또 앞자리를 막고 나가는 사람을 못 나가게 막아버리면은 당연히 충돌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 다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런 모습은 좀 중단돼야 되고 일단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워낙 세게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장소다 보니까 이런 시위나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이 전부터도 있어 왔고 사실 지금 뭐 국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앞에 실정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집회 시위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원래 실정법대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허용돼 왔던 범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를 또 넘어서기 시작하면 얘기하신 바와 같이 국회 선진화법이 필요했었던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좀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피켓시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쳤다 그러면 우리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도 다쳤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결국에 국민의 의사를 대의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석 대변인 짧게. 그러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좌진 중에 한 분도 갈비뼈를 다쳤다라고 아 그래요? 들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몰랐네요. 예, 보좌진 분 한 분도 다치셨고 박은정 의원님,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좀 이제 상해를 입으셨고, 그러니까 결국 두 분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동물국회다라고 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놨고 그게 이제 아마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당 이름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만들었던 거라고 그 주도로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황우여 대표 있을 때 맞습니다. 네. 근데 되게 좋은 취지의 입법이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본인들이 깨고 있고 그러면서 왜 청문회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불법으로 청문회를 막으려고 하면서 청문회 가지고 불법성을 주장하시는지 거기서부터 저는 약간 모든 게 지금 꼬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각성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너무 요거 부끄럽습니다. 연관돼서 조금 예, 하나만 더 신인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 대통령실에 의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행정실 직원들하고 몸싸움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맥락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어디든 간에 국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이에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쓰고 그 권한에 승복할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내팽겨치고 어떻게든 힘으로 밀어붙여 보겠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없는 시민들이나 일부 과격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몫인 거고, 그것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좀 하겠죠. 처벌이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 나눌 텐데 국회의원들은 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쓰고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얹으면 예, 문성호 대변인. 이게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이런 사례가 사실 국힘에서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런 일을 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뭐 예를 들면 이번엔 청문회죠. 청문회가 불법이니까 우리도 불법적인 방법으로밖에 투쟁할 수 없다. 이런 류의 논리로 어떤 이제 민주당이 자신들의 행위를 이제 좀 합리화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불법이 상대방이 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니까 내가 더 과격하게 행동해도 돼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밑도 끝도 없어지고, 그럼 상대방도 그럼 너희가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불법으로 할 거야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건 같이 멈춰야지 어디 한쪽만 비난한다고 될 수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이제 뭐 2019년에 있었던 이제 국회에서의 이제 물리력 행사, 그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아직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게 결론이 안 나서 그 신인규 대표 얘기하신 대로 이거 고발을 한다고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은 웬만하면은 정치권의 일은 너희들이 좀 해결을 해라라는 거에서 사실 시간을 좀 벌어준 거기도 하고 수사기관도 곤란해서 한 건데, 어쨌든 조금 뭐가 됐든 이게 결론은 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5년을 끄는 재판은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사법부가 사법적인 판단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우리는 보통 뭉갠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캐비넷에 넣어놓고 맨날 인사이동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물론 국회가 내부적으로 좀 서로가 뭐 소를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좀 양형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 원만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해줘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짓을 반복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사법부는 국회의 자율권은 요럴 때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사법부는 국회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엉뚱한 판단으로서 오히려 국회에서의 이런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문제는 약간 이제 아주 핵심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고발 좀 서로 안 하고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핵심적인 게 오늘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오전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폰 비번을 알려줄 의사가 있는데 휴대폰 비번을 까먹었다. 그래서 뭐 굉장히 20자리 정도 이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까먹었다라고 얘기고, 이종호 전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이제 했던 그 공범, 이 사람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군사법원에 제출된 그 임성근 사단장의 통화 문자 내역에 이종호 대표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하신 이제 휴대폰 비번을 알려줄 의사는 있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 장면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소를 했던 장면이거든요. 예. 굉장히 결의쳐서 알려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책임감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청문회 자유를 무슨 스탠딩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정말 제가 분노했던 장면이었고, 그 뒤에 이제 질문대로 이종호 전 대표의 이제 그 내용이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얘기해가지고 처벌받지 않게 해줄게, 뭐 거기에 관련되지 않게 해줄게, 이런 예.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들켜나니까 내가 뭐 허세를 부렸던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물론 실제로 흔히 얘기하는 정치권의 이런 사자분들이 이런 허풍이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은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의심이 가는 게 어떤 거냐면, 임성근 사단장이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서 빠진 과정이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들어왔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 경로설 이런 것이 나오다가 마침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대통령의 부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결국 이 약간 빠져있던 고리가 좀 맞아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임사단장이 뭐 거기에 통화 내역이 없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느냐 이 부분에 수사를 좀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윤교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이제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해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 씨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미 카톡에서 임성근 사단장 명의로 골프로 초대한 이제 이미 이 내역이 있고요. 예. 또 이종호 전 대표의 녹취에서도 너무나도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면서 처벌이 필요한 사람을 별 4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아직은 우리가 유무죄를 알 수는 없지만은 수사가 필요한 단서는 전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이고 공수처가 정상이라면요 이종호를 체포해야 됩니다. 아, 체포해야 체포하고 돼요?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고요. 과거에 다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보면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참고인 조사한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거든요. 이건 참고인이 아니죠. 사실상 직접 수사가 필요한 예. 저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참고인 조사를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전환하면서도 하잖아요. 구속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식의 뭔가 공수처가 하려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 노력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공수처 수사만 기다리자라는 노래만 부르고 있고 예. 공수처는 사실 언론 기사조차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꾸 이렇게 진실 공방을 할 게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강도 높은 저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저는 이제 가려낼 때가 됐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도 이제 신인규 대표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이종호 씨라거나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건이 해병대원 수사외압을 어쨌든 그걸 시작으로 지금 불거진 전국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의혹이 지금 김건희 여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금 이 대한민국 국정농단 세력에 지금 약간의 삐져나온 가지가 이제 하나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를 국정농단이라 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신 있게 그거는 수사도 해봐야 되고 더 파봐야 되는 문제지만 결국에는 이 해병대원 수사 특검이나 뭐 수사외압 같은 문제도 결국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종호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데 이분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찰의 조땡땡 경무관 치안감 승진 문제에도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의혹이 나온 건 지금 여기까지지만 이 사안들 뿐이지만 파보면 이 정도의 영향력을 이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성공한 로비의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이종호라는 사람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결혼을 시켰다. 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라는 표현에도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삼부 체크해봐라는 그 카톡방의 단어가 나왔듯이 삼부 토건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혹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 건건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지만 정말 거대한 실체가 하나가 있다. 그거 하나만큼은 좀 확실한 것 같고요.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선 신인규 대표님이 말해주셨듯이 공수처 말고 좀 더 정말 큰 힘을 가진 특검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사, 강도 높은 수사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걸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우려스러울 정도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근혜 예, 최순실 그 당시의 탄핵 국면에서도 대통령 연설문 고쳐줬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국민적 여론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국정에 이렇게 개입을 하냐 하면서 파보니까 이제 뭐 K스포츠 재단, 뭐 미르 재단 하면서 평창 올림픽을 해먹으려고 했다. 뭐 이러면서 인사 개입 나오죠. 이러면서 이제 고구마 줄줄이 고구마처럼 나오면서 이제 국정
국정농단이 넘어간 건데 전 이 사안도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와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뭐 해병대 별 4개 얘기도 미리 알고 있죠. 또 인사에 개입하려고 그러죠. 또 경무관 그 징계 무마까지도 관여를 하죠. 뭐 검찰 인사 뭐 공수처 갔더니 또 그분을 옛날에 변호했던 사람이 공수처 검사로 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손을 뻗쳐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지금 개입이 된 것이냐라는 전 국민적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또 덧붙이자면 이종호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독적으로 이런 걸 하기에는 힘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럼 이종호 주변엔 또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김건희 여사 외에 알겠습니다. 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앞에 다 나와가지고 전형적인 여의도 예, 한번 하십시오. 예. 전형적인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분 지금 나온 걸로 봤을 땐 전형적인 여의도 로비스트예요. 사짜 로비스트인데 예. 이 사람이 이 정도 영향력을 혼자 행사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하신 게 뭔가 청취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확대하게 얘기하는 거일 수 있지만은 이게 한 사람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걸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입장들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그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에 나와서 이제 인사청탁이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조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승진은 하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만 오늘 뉴스원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 그 골프반 그 단톡방에 있었던 현직 경찰이 이 매번 조 경무관의 발령지로 이동해가지고 항상 부속실에 근무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다. 뭐 이 정도로만 제가 정리를 하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핵심은 뭐 이제 이종호 씨하고 임성근 씨하고 이제 관계인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거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 근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게 임성근 사단장이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와 문자로 대응 방안을 상의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임 사단장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었어요.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라는 이런 메시지를 언론 그러니까 보도가 돼가지고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누구랑 지금 청문회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조인이다라고 했다가 제 친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광주고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직 검사가 변호사가 아니라 현직 검사하고 법률 조언을 받아도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관계가 친척이라고 얘기하니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공방이 있어서 정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한겨레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지금 한 20차례 정도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검사 사총과 이첩 회수 요때 20번 정도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다. 정확하게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임성근의 통신 내역을 보니 이 검사랑 지금 20번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일단 최민석 대변인은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청문회 중에 뭔가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보내기만 했다. 그러니까 주고받지는 않았다. 보내기만 했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통화해서 그 답을 받았다라고 일단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근데 현직 검사와 지금 본인 말대로 본인이 계속 선서 거부할 때 내세운 논리대로 계속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분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현직 검사와 이런 식으로 지금 피고발이 된 사람이 그것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뭔가를 입을 맞춰가는 과정 이거 자체도 굉장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적절하게 보일 것 같고요. 오늘 박지원 의원께서도 또 뭐 하나 의혹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임성근 사단장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른바 속칭 카드깡이죠. 뭐 그런 걸로 해서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저도 오늘 청문회 보면서 알았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그게 뭐 경찰인지 어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뭐 그렇게 그게 팩트겠죠. 근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혹은 그 과정에서 법조인이라는 광주고검에 근무하고 있는 그 검사가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의를 하셨거든요. 뭐 본인은 부인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청문회 때 현직 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인맥을 지금까지 임성근 사단장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 왔느냐 이것 역시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게 만약에 정말 그 의혹이 사실이었고 한다면 이번 구명로비나 그런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챙겨왔던 인물이라면 구명로비 역시도 한층 더 강화해줄 수 있는 심증 정도는 되겠죠. 이것 역시도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국면일 것 같습니다. 예, 문성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최민석 대변인도 얘기를 한 게 구명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갔을 수도 있고 그거가 지금 광주고검이나 이런 검사들로부터 이렇게 올라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신 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거는 이제 뭐 좀 따져봐야 될 일이죠.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뭐 그쵸. 아직 확인되지 네. 않은 부분들이 많고 사실은 아직은 또 이제 뭐 밝혀진 게 없죠. 광주고검 검사분이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니 뭐 수사에 연관이 돼 있는 분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검사 동일체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인맥을 타다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이사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물론 자기가 진짜 친척이면 자기는 뭐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뭐 조언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진짜 내가 일반인이라서 내가 뭐 어디 아는 변호사도 없고 뭐 어디 찾아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듣고 보니까 뭐 누구네 아들이 검사라는데 그래서 전화했으면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분이 자기가 변호사가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기가 지금 청문회라는 이 국민 앞에서 정말 이 답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또 그걸 또 부주의하게 들켰다는 게 저는 이분이 지금 정말 이 청문회라는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나 네. 이런 좀 태도적인 부분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그 부주의한 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보안 필름을 빨리 나도 사야겠다.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안 보이거든요. 카메라로 맞아요. 찍어도 진짜 이거 국회 나가시는 분들은 꼭 보안 필름을 꼭 덮어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검사한테 근데 조언 받는 거. 뭐 보안 필름 안 붙이고 그냥 나쁜 짓을 안 하면 돼요. 그럼 찍혀도 상관은 없을 텐데 저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은 현직 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그럼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뭐 친척 일이든 누구 일이 됐든 사적인 일을 봐준다.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전 이 검사분은 징계 최소 징계 이상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법 36조에 보면은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조항이 있는데 예. 여기에 그래도 친족인 경우에는 소개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게 열어놔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개해 준 게 아니라 법률 상담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법률 상담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에 109조에 보면은 법률 상담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변호사가 아닌데 했을 때는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지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되려면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예. 또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사무소를 개설해야 그리고 저도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해야 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 브로커들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현직 검사가 그것도 임성근 사단장 친척이라고 업무 볼 시간에 그걸 해주고 있다? 이거는 제가 뭐 지금 변호사법 조항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아니더라도 내부 규정에 의해서 아마 징계는 최소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뭐 저도 뭐 한두 명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 생각은 안 드는데 그 한 줄기로서 파헤쳐볼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실정법 문제는 저는 확실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또 쟁점이 됐던 게 하나가 김규현 변호사 이제 공익제보자였는데 본인이 이제 이름을 밝혔으니 공익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 그리고 그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녹취록을 이제 공수처와 언론에 제공을 한 인물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일단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사기 탄핵 게이트다.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그 녹취록에 보면은 김규현 변호사가 공천과 관련돼서 이런 시도를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니까 이종호 대표가 네가 파란색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빨간색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공천 말고 국힘 공천 받으려고 하지 내가 좀 도와줬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공천을 받으려고 백방으로 뛰었던 이 사람이 불순한 의도로 지금 이런 거를 다 기획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문성호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어떤 이런 사안 같은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사기라고까지 얘기하려면 그분이 뭔가 자기가 공천을 위해서든 뭔가를 위해서 허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사기죠. 근데 이거는 그 자체는 지금 뭐 허위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의 녹음들이 나온 나와 있는 거는 내용들은 어쨌든 예.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사기라고 또 보긴 좀 어렵죠. 이걸 이제 어떤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정도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으로 너무 국힘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 뭐 하나 조금 나오는 것도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문제점이 있는 것조차도 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저는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궁지에 몰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최민석 하자면, 대변인.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메시지에 할 말이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말씀해주셨듯이 이종호, 뭐 송호종 등등 그 단톡방 내에서 어떤 국정농단이나 뭐 수사외압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발언들, 그리고 그거를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를 했을 때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녹취까지 있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권성동 의원께서는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김규현 변호사가 그들의 손목을 비틀어서 말을 하게 했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체리 따봉 하나 더 받고 싶으신 것 같고요, 그냥. 체리 따봉이요. 예. 네, 그거 하나 더 받고 싶으셔서 예. 충성 경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영부인께서 디올백 수수 하셨을 때 뭐 몰카 공작이다, 스토킹이다라고 했지만 국민께서는 그거 말고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를 하셨어요. 이 역시도 아무 효과 없고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김규현 변호사께서 저희 서대문 청년 전략 공천 지역 할 때 이제 오디션 할 때를 봤습니다. 실력 예, 예. 있으신 분이고 안타깝게 공천은 되지 못했지만, 그때 오디션을 할 때 정견 발표, 이거를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셨으면 정견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미 예전에 있었던 그 수사외압이나 국정농단의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으셨다가 공천에서 떨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하시면서 때가 돼서 터뜨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천 역시도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꿈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해병대원 사건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기 위한 공천을 받기 위한 그런 시도였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권성도 의원께서 본질을 흐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5선 의원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이게 신규 사기 탄핵 게이트다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탄핵이라는 거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예.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증거에 따라 가지고 파면 결정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야지 탄핵이 되는 건데, 어떻게 사기로 탄핵을 시킵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일단 권성동 의원이 법률관대도 그런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게 일단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멋쟁이 해병방에 뭐 민주당 뭐 지지했거나 좋아했던 분들이 많다고 설사 쳐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멋쟁이 해병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수사 외압, 뭐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 있는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록을 회수해 온다라든지 이런 걸 그분들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한 것이지 왜 그거를 억울한 데 가가지고 딴 데 가서 화풀이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이 관계 형성도 2023년도 5월 달에 이미 다 형성이 돼서 골프 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예, 예. 이 사안이 난 거는 2023년도 7월 8월이잖아요. 그 후에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꽤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는데, 그 사이에 뭐 김규현 씨 변호사도 뭐 정치를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무슨 민주당이 짜고서 이걸 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넣는다? 아무리 민주당이 넣어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안 했다면은 탄핵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저 이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권성도 의원은 어쨌든 김규현 변호사가 최상병 사망 사고 외압 의혹을 대통령실과 연결짓기 위해 사전에 기획한 공작을 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밝혀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청문회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26일에 한 번 더 2차 청문회가 있는데, 이때는 증인이 일단은 화려합니다.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왜냐하면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있는 건데, 뭐 물론 저는 이분들이 이제 다 안 나오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26일 청문회는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좀 각자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신인규 대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26일에 한 번 더 있는데요. 그때 지금 핵심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나 장모 최은순 씨, 이런 사람들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뭐 그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지금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지금 명품백 수수 문제도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막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요. 법률 해석도 국가기관을 다 동원해서 사유하고 있는 증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전 좀 알리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석 대변인.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뭐 김건희 여사나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실 참모진을 출석 요구를 하는 것조차 이제 막는데,
김건희 여사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를 불러오겠습니까? 그래서 오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가 이제 1항 정당하지 않게 불출석하고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증언 감정 선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걸 거부하게 되면 징역형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경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도 본인이 이게 계속해서 의혹들이 추가되고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계속 비협조적이고 진실을 계속 은폐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저항과 더 아픈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성호 대변인께는 뭐 연결지어서 이거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는 잘 안 될 것 같고 26일에 그 이후에는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전국에 전개될 것인가. 최상병 특검 이제 재의결도 해야 되고 대통령과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부 구성원들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 무리하게 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그 내부의 사람들조차도 사실 굉장히 힘이 들 거고 본인의 어떤 프라이드에 상처가 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임기 말이 가면 갈수록 결국 실체에 접근하는 고발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딱 30초씩만 각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고 뭐 당부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부터.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정말 잘 임해서 뭐 단순히 이게 탄핵 소추로 청원으로 시작된 거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권에 숨어 있었던 어떤 국정농단이라거나 불법 그거 뿌리 뽑는데 이번 청문회 정말 잘 임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소설 맥베스를 아주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맥베스요? 예, 그 결말을 뭐 제가 말하긴 좀 과격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고전들이 주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 맥베스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면 예. 그리고 본인들의 억울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국민 앞에 나서서 대통령실이나 이런 뒤에 숨지 마시고 국민 앞에 나서서 진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아, 그게 애국이다. 요즘 뭐 그 드라마 돌풍도 대통령 시의 얘기가 나오고 좀 전체적으로 살벌하다 뭐 이런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신윤규 대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아무런 저항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미 심리적으로는 거의 많은 부분들에서는 이미 탄핵이 이루어진 거랑 똑같은 상황이고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제 성수군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탄핵은요 우리가 예. 언급해서 안 될 금기어가 아니고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본인이 국민들의 인내심에 끝까지 지금 본인이 건드렸다는 걸 반성을 해야지 여기서 계속 유지한다? 그럼 저는 탄핵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 예. 저는 특검을 짧게. 거부한 예. 거 이게 예.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큰 업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성호 대변인 짧게 얘기하신 부탁드릴게요. 것처럼 민주당에서 좀 청문회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모욕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사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거는 저는 지지자들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떤 이 사안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까지 뜬 것도 결국 그 장관 청문회 당시에 민주당이 뭐 이모 씨가 어쩌고 조금 부족하게 했던 점을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잘 받아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한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 준비가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잘못하면 이번에 오히려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을 새로운 정치 스타로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 대변인,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세 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